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제 FRM Operational Risk 쪽을 강의를 하게 된 안태욱입니다. 꽤 한 1년 넘은 것 같은데, 사실 강의를 작년에 하고서, 그리고 이제 올해도 그 2024년도 그 내용이 조금 바뀐 부분이 있어서, 업데이트 차원에서 새롭게 좀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기존에 나눠드린 그 핸드아웃이 있을 텐데, 그 FRM Part 2 exam 이렇게 해서 Operational Risk and Resilience라고 하는 그 오버뷰를 한번 이번 시간에 잠깐 보고, 그 다음에 쭉 그 스케줄대로 40, 41, 42, 43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동안 업데이트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했긴 했었는데, 그 2022년도에 업데이트가 좀 많았었고, 그다음에 3년도에도 업데이트가 좀 있었었고요. 근데 24년도 와가지고는 사실은 업데이트가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그 에러에서 몇 가지 그냥 이름이 좀 바뀌는 거, 내용이 조금 바뀌는 거 정도만 있기 때문에 사실 2023년도 내용에서 크게 변하는 건 없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 이 배치나 그 다음에 그 내용들은 다 똑같이 순서대로 쫙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책도 슈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내용 캐플라넨스나 바뀐 것들이 전혀 거의 없는 수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 책을 그대로 이용하셔도 크게 무방한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FRM 파트 2에 대한 exam에 관련된 것들은 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버올 파트 2 exam 타임 리밋은 잘 아시는 것처럼 4시간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총 80문제가 나옵니다. 그 중에 이 Operational Risk 쪽에 나와 있는 그 ORR이라고 이제 주로 많이 얘기하는데, 그 한 20문제가 이제 배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총 어떻게 보면 3시간 동안, 4시간 동안 80문제니까 1시간 동안은 이제 20문제. 그래서 1시간 동안에 이제 ORR 쪽을 이제 풀어야 된다. 그래서 전체 차지하는 비중은 한 20% 정도가 되는데, 사실 20%가 큰라고 하면 큰 비중이고 작다고 하면 작은 비중일 텐데, 어떻게 보면 마켓 리스크나 크레딧 리스크와 동일한 비중입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오퍼레이션 리스크는 사실 은행이나 이런 금융기관에서 리스크 관리 쪽을 담당하시는 분들한테는 사실은 상대적으로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근데 시험에는 그 정도의 비중으로 나오는 걸로 봐가지고는 앞으로 계속 중요해지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도 계속 바뀌어 나가고 있고, 그리고 새로운 부분도 계속 추가가 되고 있고, 그리고 과거에 오퍼레이션 리스크 쪽에서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셨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여기 내용만 좀 잘 살펴보고, 그리고 그 내용에서 말하는 정확한 컨셉이 뭔지 그런 것만 잘 파악을 하면은 문제를 푸시는데 크게 어려움 없이 푸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 보시면은 잘 아시는 것처럼 포맷은 컴퓨터 베이스드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CBT라고 하는 시험장이 일종의 한 사람당 다 PC가 있어서 그 PC를 통해 가지고 자기가 직접 시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CFA나 이런 거랑 좀 달리 그냥 CFA도 이제 CBT로 바뀌긴 했는데, FRM도 마찬가지로 이제 CBT고, 이건 2차 시험도 파트 2라고 하는 시험도 전부 다 객관식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지선다해서 정확한 것만 고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상대적으로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사실은 CFA 같은 경우 3차 시험에서 반이 에세이이기 때문에 써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있지만, 여기는 그래도 어떤 써야 되는 그런 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수월하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2차를 보려고 하면은 FRM 1차를 패스를 해야 되는 게 이제 프리레퀴짓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요즘 동시에 보시는 분도 계신데, 이게 동시에 보기는 상당히 쉽지 않은 시험이 돼서 굉장히 좀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FRM을 시험을 본 게 제 기억으로는 한 2003년도인가? 2년도, 3년도 하여튼 그때 제가 시험을 아마 3년도 아니면 4년도라고 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때 시험을 볼 때는 이제 1차 시험, 2차 시험이 있었었는데 파트 1은 제가 이제 CFA 차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면제가 됐고 2차 시험만 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CFA는 사실 미국에서 땄고 CFA를 이제 하고 나서 잠깐 한국에 출장 나왔을 때 한국에 와서 시험을 봐서 패스를 해가지고 FRM을 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오퍼레이셔널 리스크 쪽은 저한테는 사실 제가 첫 번째 직장이 은행인데 은행에서 리스크 관리 쪽을 일을 좀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오퍼레이셔널 리스크 쪽을 좀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은행에서의 어떤 리스크 관리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조금 알게 되는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고 그 경험이 사실은 이걸 가르치게 된 가장 큰 계기가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고요. 이그잼 윈도우라고 나와 있는 거는 뭐 2024년도 5월 달에 이제 18일부터 22일 사이에 이제 보시면 되고 아니면 8월 달에 이미 시간이 지나갔으니까 8월 달 본도 준비를 하실 텐데 8월 달에 9일 또는 10일 그리고 11월 달에는 16일부터 19일 그 사이가 이제 이그잼 윈도우라고 해가지고 요때 이제 시험을 보는 걸로 이제 되어 있죠. 그래서 보통 이제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제 8월에 시험을 준비하시든지 아니면 11월에 시험을 준비하시든지 아마 그럴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FRM, 이 GARP라고 하는 기관에서 사실은 항상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 400시간을 공부를 해라. 그리고 최소한도 뭐 미니멈은 아니지만 평균적으로 275시간 정도 이그잼을 대비한 친구들이 이제 붙더라 라고 하는 통계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하루에 한 3시간씩을 공부를 매일 3시간씩 공부를 해서 한 3개월을 하시면은 한 270시간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 시험을 패스하려고 하면은 3개월 동안 매일 쉬지 않고 3시간 이상씩 공부를 하셔야 사실 패스를 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그거보다 적은 기간 동안 준비하시는 분들은 공부하는 시간의 양을 늘려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거보다 좀 많이 길게 놓고 준비하시는 분들은 시간은 좀 줄이더라도 시간은 좀 줄여도 되긴 되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공부를 해야 패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과거보다는 계속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피드백이 좀 많고요. 그래서 준비를 하실 때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한 번에 다 패스를 해야 뭐 여러 가지 시간도 세이브를 하고 그다음에 비용도 세이브를 하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본인들이 좀 준비를 철저히 해서 모든 게 한 번에 붙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그 한 번에 붙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패스 레이트이 나와 있는데 패스 레이트는 53% 정도가 됩니다. 53%는 좀 높은 숫자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사실은. 왜냐면 뭐 70%, 80% 이런 데도 있는데, 이게 53%라는 거는 좀 낮은 숫자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2010년도부터 쭉 해서 파트2의 패스 레이트를 보면은 50%에서 한 63%의 레인지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가장 최근에 있었던, 패스 레이트이 53%라는 얘기는 사실은 굉장히 로우 리밋에 가까웠게 되어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떨어지는 게 굉장히 과거보다는 좀 많아졌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클래스 스케줄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이번에는 제가 예전에는 이거 막 섞어가지고 이게 좀 저 나름대로 이제 이 순서를 좀 바꿔서 했는데 이제 올해는 좀 순서대로 해도 크게 무방하고 왜냐면 이제 그동안 가프에서도 좀 조정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과거에는 이 뒤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 앞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 뒤에 거를 좀 알아야 앞에 가는 걸 좀 쉽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한 카테고리에 묶을 수 있는 것들 그룹핑하는 것들이 좀 필요해서 제가 그렇게 좀 배열을 좀 조정해서 했었었는데 지금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많이 이제 좀 조정이 돼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가지고 이제 보시는 것처럼 그냥 쭉 순서대로 하는 걸로 제가 바꿔놨습니다.
자, 이 브로드 knowledge 포인트라는 걸 제가 좀 적어놨는데, 예, 요거는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크게 이 전체 operational risk and resilience라고 하는 부분들을 쭉 놔뒀을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포인트가 크게 어떤 게 있느냐, 브로드하게 알아야 되는 게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쭉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보시면은 이제 40과 41에 대한 거는, governance. 이제 거버넌스인데 이제 그 리스크 거버넌스에 대한 얘기고, 근데 그 리스크 거버넌스가 뭐에 대한 리스크 거버넌스냐라고 하면은 오퍼레이셔널 리스크 매니지먼트 프레임워크라는 거에 대한 거버넌스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프레임워크 하면 어떤 무슨 뼈대 같은 걸 얘기를 하는데, 이제 큰 어떤 구조를 보는 거죠. 큰 구조상에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의 그 오퍼레이셔널 리스크 매니지먼트 ORM이라고 하는 것 중에, 우리가 ORM 보통 ORM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을 하는데, ORM이라고 하면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그냥 Operational Risk Management 약자입니다. 그래서 그냥 ORM이라고 표현을 하면은 그냥 Operational Risk Management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요즘 resilience라고도 나오고 뭐 resiliency라고도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뭐 CY로 되는 거는 있죠. 근데 이제 resilience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보통은 이제 operational risk다 그러면 이제 운영 리스크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 운영 리스크가 예전에는 그게 포커스였다고 하면은 지금은 그 리스크 자체도 중요하긴 중요하지만 이 resilience라는 게 더 훨씬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 resilience가 뭐냐면은 이게 그 한국어로 번역하면 뭐 그 복원력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제 복원력이라고 하면은 뭘 복원하는가라고 이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복원력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떤 충격이 가했을 때, 그러니까 뭐 공을 튀긴다고 했으면 공이 딱 땅바닥에 떨어졌을 때 어떤 충격을 받으면은 그 충격에서 탄성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탄성이 생기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거가 사실 쉽지는 않은데, 근데 뭐 물리학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자고 하면은, 근데 우리가 어떤 은행이라고 하면 은행에서 어떤 비즈니스를 할 때, 갑자기 어떤 외부의 충격이나 이런 걸로 해서 빵! 해가지고 충격을 받았을 때, 그게 이제 우리가 리스크는 이제 그걸 uncertainty라고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미래에서 발생할 어떤 잠재적인 손실을 얘기를 할 텐데, 어떤 충격을 받았을 때, 우리가 금융위기 같은 그런 충격을 받았을 때 그 충격에서 우리가 원상태로 회복되는 거. 그러니까 원상태라고 하면은 우리가 과거에 비즈니스를, 과거에 했던 것 상태로, 그 상태로 다시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 되는, 그거를 할 수 있게 만드는 어떤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짧게 가져가는 거를 우리가 resilience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resilience가 이 복원력이라는 게 제대로 되어 있어야 어떤 회복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충격에 있어서 뭐 코로나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어떤 충격 뭔가로 했을 때, 그런 사건이 터졌을 때 그거에 대한 충격에서 빨리 회복해서 원상복귀가 돼서 정상적으로 비즈니스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그 자체를 resilience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건 약간 resilience라고 얘기가 된다고 하면 후행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후행적인 얘기를 하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resilience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 나오는 여기 부분들은 그냥 리스크 매니지먼트 자체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뒤편에 갈수록 이제 resilience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와요. 자, 그렇고 42, 45, 46은 그 리스크를 처음에 어떻게 보면은 identification, 뭐 classification and reporting 하고 하는 어떤 이런 그 사이클로 해서 이제 순환하는 순서대로 우리가 리스크를 어떻게 보면 인지하고 발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분류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누구한테 보고하고, 이런 것들, 보고라는 게 뭐 내부 보고도 있을 수 있고 외부 보고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거를 하는 거를 이제 42, 45, 46에서 우리 커버를 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43에서는 measurement and assessment of operational risk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리스크를
측정하고 그 다음에 평가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44는 미리게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리스크를 이제 어떻게 하면 줄일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47, 48은 사이버 리질리언스라고 해서 우리가 사이버 어택, 뭐 사이버 리스크 요즘 그런 것들이 좀 계속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포커스해서 나오는 게 47과 48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49, 50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사이버 리스크 관련된 거라든지 그 다음에 요번에 49, 50에서 하는 그런 risk related to money laundering 그 다음에 financing of terrorism 그 다음에 financial crime and fraud 이런 것들은 조금 상대적으로 새로운 토픽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49와 50에서 다룬다 라는 걸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52와 53에서는 그 third party outsourcing risk 우리가 뭐 은행이라고 하면 은행도 이제 되게 많은 외주 업체들이 있거든요. 뭐 협력 업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은행 바깥에 있는 그 third party를 우리가 은행을 하는 데 있어서 은행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용을 할 때 그들의 리스크도 사실 은행의 리스크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들의 리스크를 통제한다는 건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들은 내부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부에는 뭐 내부 통제 시스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리스크 시스템이 있을 텐데 이런 외부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우리가 쉽게 컨트롤할 수가 없고 그런 것들을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를 우리가 결과적으로 그게 영향을 미쳐서 은행이 은행업을 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준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큰 리스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오퍼레이션 리스크에서는 third party 리스크를 상당히 크게 다룹니다. 그래서 그 아웃소싱 하는 리스크를 우리가 52와 53에서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델 리스크라고 하는 모델 밸리데이션. 이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게 우리가 어떤 미래에 뭔가가 발생되는 거를 우리가 추정을 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추정을 할 때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가지고서 어떤 확률 분포나 이런 걸 가지고서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대비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는데 그런 데 있어서 이제 어떤 모델을 사용을 하겠죠. 근데 이 모델을 사용하는 거에 있어서에도 여러 가지의 리스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델을 제대로 된 모델을 사용하는 거, 그리고 모델 자체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리고 모델 자체의 리스크들을 어떤 게 있는가라는 거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 대응을 해서 모델을 사용할 때 우리가 특별히 좀 실수하지 말아야 될 점, 우리가 좀 간과하지 말아야 될 점,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하는 게 52와 53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54와 55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6과 56에서 나오는 스트레스 테스팅이라고 하는 그 은행들한테 스트레스 테스팅을 한다고 하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막 금리를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올리는 지금 그런 피리어드에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긴 한데 뭐 예를 들어서 금리를 내리는 피리어드에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금리를 만약 올린다. 이제 금리를 올린다고 하면은 은행에도 여러 가지의 충격이 가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뭐 익스포저를 뭐 늘린다든지 뭐 무슨 사건에 대해서 뭐 커런시가 어떻게 막 변동성이 커져가지고 뭐 러시아 루블화의 변동성이 뭐 20%로 확대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의 경제적인 변화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은행들이 잘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런 영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문제가 없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스트레스 테스팅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충격을 줬을 때 그 충격에 대해서 은행이 뭐 회복 탄력성이 얼만큼 있는가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우리가 스트레스 테스팅을 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금융위기 이후에 이게 굉장히 확대가 돼서 지금에 와서는 주기적으로 뭐 페더럴 리저브도 마찬가지고 뭐 스테이트 뱅킹에서도 마찬가지고 되게 많은 기관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포커스를 하고 은행의 어떤 자산 건전성이라든지 이런 모든 건전성에 대해서 계속 테스트를 합니다.
그걸 이제 스트레스 테스팅이라고 하고, 그거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다루는 게 46과 56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레일락이라고 하는 그 리스크, 그 adjusted return on capital이라고 하는 어떠한 우리가 이제 자본에 있어서 얼만큼의 우리가 리스크를 감안한 우리가 이익을 계산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소개하는 게 46과 57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코노믹 캐피탈이라는 거와 이제 캐피탈 플래닝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우리가 자본이나 자본에 대한 것들은 이제 은행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일종의 방어막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얼만큼의 자본을 잘 축적하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어떤 충격이 왔을 때 그걸로 해서 잘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자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이제 계산을 하고 계획을 세워야 되는지, 그런 거에 내용들이 이제 58, 59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61, 62, 63, 63까지가 우리가 바젤 1, 2, 3까지 해가지고 쭉 나오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바젤은 이 바젤 협약이라고 하는 부분들, 우리가 은행에 있었으면은 우리 은행 모든 그 금융 시스템의 자산 건전성이나 이런 것들, 자본 건전성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바젤이라고 하는, 우리가 BCB에 나중에 뒤에서 나오긴 할 텐데, 그 바젤은 이제 스위스의 한 도시의 이름이 바젤이고요. 그 바젤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 이제 유럽권이긴 한데, 뭐 전체적으로 이 전 세계의 어떤 금융기관의 건전성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감독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젤에서 어떤 협약을 통해 가지고 정해진 룰에 따라서 우리나라 은행도 마찬가지고 미국의 은행도 마찬가지고 여러 은행들이 딱 그거에 맞춰서 건전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들을, 일종의 역사가 있습니다. 레귤레이션에 대한 역사를 보여주는 게 이 60부터 63까지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오버뷰를 이제 해드렸고요. 그래서 요 내용별로 차근차근 40부터 총 63까지의 내용들을 이제 쭉 보면서 총 12번, 총 한 36시간 정도, 30시간 정도의 시간 동안 이 내용들을 커버를 하면서 오퍼레이셔널 리스크를 어떻게 대비를 해야 고득점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어떻게 보면 오버뷰에 대한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세션으로 이제 시작을 해 볼게요. 첫 번째 세션은 우리가 리딩 40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은 이제 Introduction to Operational Risk and Resilience.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이죠. 인트로덕션을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리딩을 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 exam focus라고 하는 부분을 쭉 읽어요. 우리가 어차피 시험을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시험에서 뭐를 포커스 해야 되는가가 이제 항상 앞에 딱 나와 있는데, 이걸 한번 쭉 읽어서 우리가 이 챕터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뭐를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거를 미리 알고 그 다음에 내용을 보고 하면은 이제 좀 시험을 준비하는데 좀 더 유일하게 편하게 좀 대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걸 꼭 읽어봅니다. 자, 첫 번째 거 읽어보면요. This is the first of 7 interrelated readings on operational risk management.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는 7개의 interrelated, 전부 다 이게 하나씩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7가지의 어떤 이제 7가지의 리딩이 나오는데 이 리딩이 다 연결이 되어 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In this first reading, the concepts of operational risk and resilience are introduced and will be further developed in subsequent readings.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을 하는 거고, 여기서 시작이고 소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이후에 나오는 챕터들에서 계속 디벨롭이 된다. The same goes for other concepts such as risk governance, risk identification, risk measurement and assessment, and risk mitigation.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앞으로 나오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쭉 늘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뭐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for the exam,
know the seven operational risk categories. 그러니까 operational risk에 대한 카테고리를 나눌 때 총 7가지로 어떤 분류를 하는 거죠. 그 7가지의 분류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거와 연결되어 있는 corresponding example이라고 했으니까 그거와 연결되어 있는 예시들을 이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and also understand the 5 characteristics of operational risk exposure and operational loss events. 그러니까 5가지의 어떠한 성격인데, 뭐에 대한 성격이냐면은 operational risk exposure라는 게 있을 때, 그러니까 exposure라는 거는 우리가 이만큼의 것들이 우리가 리스크로서의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것들의 어떤 양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로스 이벤트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손실, 오퍼레이셔널 리스크를 통해 가지고 나오는 손실이 됐을 때 그 손실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걸 5가지의 성격으로 나눌 수 있다. 그 다음에 finally be familiar with the regulatory guidance on operational resilience such as those provided by U.S. Federal Reserve and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바젤이라고 하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BCPS라고 하는, BCBS, 그죠? 그게 아까 여기 나와 있던 바젤 커미티. 커미티가 스펠링이 맞나? on banking 우리가 슈퍼비전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감독이죠, 감독. 우리가 이제 슈퍼바이저 하는 거, 그래서 은행을 감독하는 데 있어서의 바젤 커미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BCBS라고 뭐 짧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보통 바젤이다 그러면 바젤이라는 게 뭐 도시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사용하는 거는 바젤이다라고 하면은 바젤 커미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젤 위원회라고 하는 거에서 모든 은행의 어떤 감독, 그 다음에 그런 레귤레이션 그런 것들을 다 얘기를 하는 게 바젤에서 다 정하는 거를 우리가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물론 이제 금융감독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감독기관이 있긴 있지만 우리가 그런 데서 감독하는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약간 글로벌라이즈가, 그러니까 다 우리나라에서 로컬에서 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우리가 글로벌에서 하는 것도 당연히 따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글로벌에서 하는 걸 따라가는 걸 우리가 이미 OECD의 한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따라가는 게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정하는 데가 바젤이고, 그리고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페더럴 리저브가 되겠죠. 중앙은행이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마줄 40.1이라고 나와 있는 Operation Risk Categories부터 이제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Operational Risk에 대한 definition부터 한번 쭉 써가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definition은. 자, Operational Risk에 대한 definition은 우리가 쪼개서 좀 볼 수가 있는데, 자, 첫 번째, 이게 바젤에서 정한 거예요. 바젤에서 정한 거고, 우리가 첫 번째는 뭐라고 했냐면, the risk. 그 다음에 or resulting from inadequate or failed. 그 다음에 여기서 failed internal process.
복수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people, 그 다음에 systems, 그 다음에 and external events. 자, 여기까지가 definition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리스크라고 얘기하는 건지, 오퍼레이션 리스크를 리스크라고 얘기하는 것도 당연히 맞는 얘기긴 하고, 또는 우리가 손실이라고 하는 거가 리스크라고 얘기하는 거, 오퍼레이션 리스크에 포함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리스크나 손실을 얘기하는데 뭐에서 된 거냐? 자, inadequate이라고 하는 거, 정확하게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약간 적절한 게 아닌 거죠. 그죠? 부적절한 거죠. 또는 실패한 거, 부적절하거나 실패한 건데 뭐냐면은 그거가 실패한 거가 뭐냐면은 뭐가 실패했느냐? 뭐가 실패한 거에서 초래되는 우리가 리스크나 손실이냐라고 하면 1번은 internal process입니다. 그리고 2번도 마찬가지로 people이에요. 근데 여기서 요 안에는 또 internal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숨어 있어요. 왜냐면 외부에 대한 people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신경 쓰는 게 아니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3번에서도 시스템도 어떻게 보면 인터널 시스템이라는 게 숨어 있는 거죠. 여기 internal process, 그러니까 우리 external process는 그렇게 신경 안 쓰는데 internal이라는 게 다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로. 그러고 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자, 여기서는 우리가 딱 이벤트라고 하는 거는 external이라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 번째인데, 네 번째에서는, 자, 이벤트에서는 우리가 external을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내부에 있는 이벤트라기보다는 외부에서 발생한 이벤트로서 우리가 어떤 초래된 손실을 우리가 오퍼레이셔널 리스크라고 정의하자라고 하는 게 우리가 BCBS의 우리가 바젤에서의 정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퍼레이셔널 리스크 매니지먼트 ORM이라고 아까 제가 또 설명을 드렸었는데, ORM은 뭘 얘기를 하냐라고 하면은 네 가지의 어떤 스페시픽한 코어즈가 있다는 거, 그리고 ORM의 프레임워크는 여러 가지의 그 오퍼레이션 리스크를 우리가 통제하는 그 회사 안에서, 우리가 펌이라고 하는 우리가라고 하면은 뭐 회사도 되고 뭐 금융기관도 되고 그거 안에서의 어떤 내부 통제에 사용되는 어떤 방법이나 이런 것들, 프로세스 같은 거를 통칭하는 거를 우리가 ORM 프레임워크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within risk management there are four steps. 네 가지의 스텝이 있는데 to be taken in non 그러니까 iterative,라고 하는 거는 그냥 repeat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계속 반복한다는 어떤 반복적인 사이클을 얘기하는 건데, 첫 번째가 우리가 네 가지의 사이클을 우리가 크게 나누면은 리스크를 가지고 네 가지의 사이클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아이덴티피케이션이죠. 제가 판서가 예전에 괜찮았었는데 요즘 와서 좀 하도 안 쓰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자, 리스크를 중앙에 씁시다. 자, 리스크를 중앙에 쓰고, 첫 번째가 아이덴티피케이션. 그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assessment. 자, 어세스먼트가 나왔을 때는 우리가 뭐 굳이 또 하나 얘기하자고 하면 사실 메저먼트도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리스크를 이제 평가까지 하고 우리가 측정을 했으면은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우리가 뭐예요? 미리게이션이죠. 줄여야 되겠지. 그죠?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거지. 그죠? 모니터링. 그리고 사실은 여기서 추가해가지고 모니터링에 추가해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사실은 리포팅이 추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리스크를 주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요런 사이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4스텝으로 얘기하는 사이클이 있다. 라고 하는 정도는 머릿속에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요런 사이클로 되어 있다. 우리가 지금 앞으로 나올 챕터들이 다 요거예요. 첫 번째 아이덴티피케이션 나오고 어세스 앤 메저먼트 나오고 그 다음에 미티게이션 나오고 그 다음에 리포팅 나오고 이런 순서대로 쭉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처음에 인트로덕션으로 해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위에서 우리가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한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설명이 쭉 나오는 대로 보신다고 하면은 리스크 아이덴티피케이션은 뭐 어떤 내용을 가지고서 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여기 보면 이제 그룹 brainstorming activities and interview with staff 이런 것들이 여기에 아이덴티피케이션에 들어가는 거다라는 것까지도 우리가 알고 계셔야 돼요. 예, 제가 이건 뭐 굳이 다 모든 걸 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다 설명하고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알고 계셔야 되는 거는 그냥 보시면 되니까 그래서 특별하게 이거에 대해서 좀 깊게 들어서 설명하고 컨셉을 이해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제가 따로 말씀드리긴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보시면서 이것도 같이 이거에 대한 데피니션도 알아야 되긴 하겠지만 어떤 게 여기에 포함되는가까지도 우리가 공부를 알아야만 된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리스크 어세스먼트라고 하는 거는 involve 하고 나와 있는 determining the probability and severity. 그러니까 이게 확률이라고 하는 거는 얼만큼 발생할 거나 되는 어떻게 보면 frequency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확률에 대한 얘기고 하는 거고요. 얼만큼 빈도로 나오는가.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확인을 해야 될 거는 얼만큼의 강도냐라고 하는 거 이 두 가지 frequency와 빈도와 강도에 대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를 여기서 assessment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it must also be considered that both probability and severity will likely change over time. 그리고 이게 계속 변한다는 거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변화무쌍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가하는 데 있어서 좀 사실 어려움이 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depends on the situation.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달라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아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리스크를 어세스먼트 하는데 뭐가 어떤 툴이 필요하냐? 스트레스 테스팅이라는 것도 있고, 시나리오 애널리시스라는 것도 있다. 이거 두 가지가 우리가 리스크 어세스먼트의 가장 큰 예다. 이런 것까지 당연히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리스크 미티게이션. 우리가 이거를 크게 따지면 아까 말씀드렸던 리스크를 어떻게 하면 줄일 것인가? 라는 거는 첫 번째는 미니마이즈. 미니마이저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거기 위에도 하나 동그라미 쳐놓고 또 하나 있다. 그 리스크 어세스먼트에 보면은 거기 리스크를 determining the probability and severity of the risk identified as a mean of prioritization. prioritization에다가 동그라미 쳐놓으십시오. 네모 쳐놓으시든지 뭐 표시를 해놓으세요. 이런 거는 좀 키워드입니다. 어떤 prioritization은 그거는 사실은 어떤 거를 최우선적으로 둘 것인가, 어떤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평가하는 데 있어서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리스크에 대해서 나오는 얘기들을 있고, 그리고
우리가 mitigation까지 봤죠. 그 다음에 method such as internal controls, purchasing insurance as a protection. 그러니까 이 purchasing insurance 한다는 거는 리스크를 일종의 피하는 거죠. 예, 이제 피하는 거고. 그 다음에 minimizing exposure. 그러니까 우리가 exposure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를 좀 줄이는 거. 이거는 피한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exposure를 줄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minimize와 eliminate 두 개를 나눈다고 하면은 우리가 인슈런스로 한다는 거는 eliminate 한다고 볼 수가 있고 우리가 exposure를 줄이는 거는 이제 minimize 쪽에 가까운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스크 모니터링은 마지막 스텝인데 리스크 모니터링 하면 우리가 모니터링과 나오는 게 뭐 여기서 나오는 것들 중에서 어세스먼트랑은 이거 스펠링 틀렸네. 죄송합니다. CC가 아니에요. SS예요. 어세스는 접근이고 이거는 이제 평가입니다. 평가. 자,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해 줄 만한 거는 우리가 모니터링 하는 데 있어서 우리 모니터링 하는 거에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사실은 여기에서 이밸류에이션도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평가지만 여기도 이제 평가지만 여기서 평가와 여기서 평가는 좀 다릅니다. 예. 여기는 우리가 마지막까지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계속 모니터링을 할 때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측정에 대한 얘기가 많은 거고 요거는 계속 어떻게 모니터링 할 거냐에 대한 핵심적인 부분이 더 많다고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 우리가 리스크가 발견이 되는지 그 발견된 리스크에 대해서 그 발견된 리스크가 얼마야 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어세스먼트에 대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리스크를 쭉 우리가 미리게이션 하고 했을 때 그 미리게이션 한 거에 대한 어떤 이밸류에이션을 한다는 것 자체가 여기에서의 이밸류에이션이라고 보죠. 그러니까 핵심적인 부분이죠. 어떻게 보면은.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이밸류에이션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이밸류에이션에 대한 것은 뭐냐면은 그 remedial action. 우리가 어떤 걸로 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걸 또 발생할 때 예방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보는 게 여기 나와 있네요. 그래서 뭐 before performing another step of risk monitoring and evaluation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evaluation에도 동그라미를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모니터링 안에 들어가 있는 거에 evaluation도 같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reviewing incident reports.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은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일종의 백서 같은 걸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걸 만들어서 우리가 사건이 왜 발생했고 기타 등등 이거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했었어야 되는데 잘 못했고 뭐 이런 쭉 나와 있는 것을 리뷰하는 거. 그리고 Key Risk Indicator라고 하는 거, KRI라고 하는데 이 KRI를 이제 어떻게 측정을 해서 어떻게 이제 정해 놓을 것인가 이런 것들도 여기서 다 포함이 되는 얘기라는 겁니다. 요거 중요합니다. 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 요 스텝은 아까 앞에서도 제가 이그젠 포커스에서도 나왔었죠. 중요하다고. 그래서 이그젠 포커스에서 중요하다고 나온 내용이 당연히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중요한 내용들을 보시면서 당연히 체크를 잘 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은 뭐 과거에 다른 챕터에도 막 나와 있었는데 지금 앞으로 확 끌어와 가지고 여기서 좀 강조를 하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좀 중요하다고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Event Driven Risk Categories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뭐 되게 오랫동안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 오퍼레이션 리스크를 어떤 카테고리로 나눌 것인가. 그 오퍼레이션 리스크 카테고리를 나눌 때 우리가 이벤트라고 하는 아까 우리가 여기서 얘기했던 이벤트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포커스를 해가지고 이 이벤트라고 하는 거에서 그 리스크를 오퍼레이션 리스크를 나눌 때 어떻게 나누면 좋겠느냐라고 하는 거를 얘기하는 게 2번 B입니다. B. 자, 첫 번째 거에 뭐 7 바젤 2 이벤트 리스크 카테고리가 있다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고 7개가 있다는 거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 문장 보시면은 그다음에 however 한번 볼까요? however some loss events may fall under more than one category.
이게 어떤 로스 이벤트가 있다고 하면 이게 딱 7개 중에 어디에만 들어가 라고 해서 딱 정하기가 어려운 이벤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인터커넥티드 돼 있다는 얘기죠. 사실은 이게 서로 이벤트들이 인터릴레이티드, 뭐 인터커넥트라는 얘기 표현을 쓰는 게 나을까? 그죠? 인터커넥트라는 표현을 쓰는 게 훨씬 더 표현적으로 좀 정확하겠네요. 인터커넥티드 됐다. 왜냐하면은 이런 사건들이 어떤 거는 프로드, 인터널 프로드의 관계도 있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른 뭐 클라이언트 프로덕트 앤 비즈니스 프랙티스에 관련된 것도 연결될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얼마 전에 어젠가 뭐 그 우리은행 사건 행원이 뭐 100억 원을 고객 돈을 뭐 횡령해 가지고 뭐 그런 사건이 있다고 하면은 그게 내부에서의 사기도 있었지만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돈을 건드렸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프로덕트 앤 비즈니스 프랙티스라고 하는 CBPP라는 거에 연결도 돼 있고 그 다음에 인터널 프로드에도 연결돼 있고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복합적으로 서로 인터커넥티드 된 것들이 있다라는 거가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다음 패러그래프에서 두 번째 문장 보면은 When assessing loss events, consistency is more important than accuracy. 여기다가 줄을 딱 쳐놓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로스 이벤트를 뭘 이렇게 이거에도 어사인하고 저거에도 어사인하고 이렇게 이거에도 어사인하고 이제 어사인한다는 건 이제 categorize 하는 겁니다. 이벤트를 여러 가지 7가지의 캐테고리에서 categorize를 할 때 우리가 정확하게 그 A라는 카테고리로 한다, 뭐 B라는 카테고리로 한다. 여기는 이제 뭐 인터널 프로드로 할 것이냐, 뭐 CBPP로 할 것이냐, 뭐 아니면은 EPWS로 할 것이냐, 뭐 이렇게 쭉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거를 하는 데 있어서 정확도가 더 중요하다기보다는 사실은 우리가 어떠한 기준으로 그 기준을 정해놓고 그거대로 컨시스턴트하게 일관성 있게 우리가 어사인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시험에도 나올 수 있는 가장 이런 중요한 부분들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리스크 이벤트라고 하는 거를 오퍼레이션 리스크에 관련된 이벤트, 익스터널 이벤트를 우리가 정의할 때, 그리고 그룹핑할 때, 캐테고라이즈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일관된 방법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거를 중요하게 여기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7가지의 캐테고리를 쭉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7가지의 캐테고리를 나누는 것도 중요하긴 중요하지만, 중요한 거는 여기서 뭐냐라고 하면, it is important to recognize that the severity and frequency of losses can vary dramatically among the categories.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 각각의 캐테고리의 빈도, 얼만큼의 빈도로 발생하는 건가, 얼만큼의 강도로 발생하는 건가가 일종의 특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징을 잘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internal fraud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internal fraud의 예를 들어보면은 뭐 employee defalcation,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런 것들도 사실 되게 뭐 그러니까 embezzlement라는 뭐 그러니까 employee가 어떤 위탁금 같은 걸 좀 위용하고 하는 것들인데, 그다음에 employee bypassing internal controls가 employee가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내부 통제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이걸 바이패스 해가지고 자기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거래를 하고 그다음에 뭐 매니저가 가서 거기다가 뭘 집어넣어야 되고 이런 건데 그냥 거래한 사람이 그걸 바로 거기다 집어넣는 입력하는 그런 것들이 바이패스 해가지고 간다는 거를 그런 걸 한다는 것 자체가 여기에 인터널 프로드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로그 트레이딩이라고 나와 있는 로그 트레이딩이라는 거 하는 거는 뭐 이런 외국계 금융기관에서 외국에서 이제 흔히들 있는 그러니까 뭐 옛날에 JP 모건도 그런 사건이 있었었고 뭐
유럽에 있는 은행들에서는 이런 사건들이 꽤 많이 발생하는데 그 사건 자체들은 이제 트레이더가 막 자기가 그 거래할 수 있는 리스크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는데 그걸 이상으로 넘어가서 막 너무 위험한 거래를 막 하는 거죠. 근데 그거가 내부 통제에서는 그게 걸려야 되는 건데 걸리지 않게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런 잠금 장치가 되어 있는 걸 풀어가지고 자기가 그거 이상으로 거래를 해서 나중에 그 손실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이제 되는 상태에서 그걸 누군가 리스크 매니저먼트가 어디서 관리하는 데서 발견을 해가지고 이제 사건이 빵 터지는 그런 거를 이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그런 걸 이제 로그 트레이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로그 트레이딩이라고 하면 무슨 악덕한 사람들이 막 하는 그런 트레이딩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이제 손실의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뛰어넘어가지고 너무 리스키한 거래를 하는 거 그런 것들 이러니까 이그샘플들도 다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근데 인터널 프로드는 low frequency고 low severity다 라고 하는 게 특징이다 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external fraud도 마찬가지로 이제 내부 사기가 있을 것이고 이제 외부 사기가 있는 건데 외부 사기라는 거는 이제 크레딧 카드 프로드라든지 그다음에 loss from hacking 그러니까 외부에서 이제 해커들이 이제 해킹해가지고 발생하는 손실을 이제 external fraud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high frequency고 low severity다 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알고 계셔야 돼요. 왜? 우리가 이거를 얘기를 할 때 이거의 특징이 뭐야 라고 해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external fraud에 대해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 사지선 대응으로 나온다고 하면은 그 중에 하나는 뭐 크레딧 카드 프로드라는 거가 하나의 example이다 라고 하는 지문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뭐 해킹에서 발생한 손실도 여기 external fraud에 관련이 있다 뭐 이렇게 쭉 사지성다형으로 나올 때 설명이 나올 때 뭐 frequency는 뭐 high다 근데 severity도 high다 라고 나오면 severity high가 틀린 거죠. 그죠? 그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employment practices and workplace safety라고 하는 거는 주로 이제 HR에 관련된 얘기들이죠. 그죠?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면 여기 이제 보통 legal risk랑 많이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자, examples 보니까 employee termination and discrimination 그러니까 employee를 우리가 해고할 때, terminate 한다는 건 해고할 때 또는 employee에 대해서 뭔가 discriminate 하는 거, 그죠? 뭐예요? 차별하는 거죠, 차별. 자, 그런 것들도 큰 리스크에 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차별하는 거에 있어서 employee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job candidate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를 지원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discriminate 하는 거, 이런 것들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 얘기 많이 하는 뭐 LGBT 이런 거 있죠? 예, LGBT 잘 아시죠? 됐을까? 뭐 레즈비안,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이렇게 해가지고 LGBT 뭐 또 플러스까지 해가지고 뭐 나오는 거 있던데 뭐 여튼 여러 가지의 이런 성소수자들이죠. 그러니까 성소수자들에서 이런 사람들을 디스크리미네이트 하는 것도 미국에서는 큰 디스크리미네이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실은 디스크리미네이트 하면 안 된다는 거 그런 것들도 다 여기 지금 EPWS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자, 이건 frequency는 high도 아니고 low도 아니고 그냥 moderate이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severity는 당연히 그냥 low입니다. 이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크지 뭐 클 수도 있긴 한데 대체적으로 크지 않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client products and business practices. 자, 이것도 뭐 보니까 errors resulting in client complaints and requiring compensation.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가 클라이언트한테 뭔가 잘못한 거예요. 프로덕트를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많이 얘기하는 뭐 불안전 판매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뭐 ELS 같은 걸 판매할 때 이게 굉장히 안전한 상품이라고 소개해가지고 연세 드신 분들한테 이제 은퇴하고 퇴직하신 분들한테 뭐 팔았다든지 이런 거 하면 이제 불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고객의 컴플레인이 이제 들어올 수가 있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 컴펜세이션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보상 조치를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requiring compensation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regulatory fine. 그러니까 당연히 금감원에서 벌금 때리겠죠. 예. 벌금뿐만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다른 페널티도 많이 때릴 거예요. 뭐 이렇게 그걸 담당했던 본부장 날린다든지 뭐 부행장 같은 경우는 뭐 인사조치 한다든지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중요한 거는 high frequency라는 거는 이제 자주 발생한다는 얘기고, 네, very high loss severity, very high에다가 네모 쳐놓으세요. 이렇게 우리가 low, high 이런 거 나온 것도 있지만 very high, 약간 좀 extreme 하잖아, 단어 자체가. always, 그죠? 이런 단어들, 뭐 extreme 하다는 단어들. 뭐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좀, 항상 뭐 이렇다. 뭐, must, 뭐 이렇게 나와 있는 문구나 문장이 있으면은 이런 동사들은 굉장히 강한 동사예요. 그러니까 이런 강한 형용사나 강한 동사들이 나왔을 때는 이거 자체가 시험에 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질 수 있어요. 왜냐면 시험에 내기가 좋아. 그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건 반드시 이래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강한 거. 사실 very high라는 것보다 여기서는 사실 highest에 가까워요. 여기 7개의 캐테고리 중에서는 가장 높은 로스 어마운트가 발생할 수 있는 이그잼이 아니라 그 이벤트 캐테고리가 뭐냐라고 하면은 우리는 CPBP다 라는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damage to physical assets 라고 하는 거는 이제 physical asset이라고 하는 거는 실물로 보여지는 그런 자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물 자산에 있어서의 어떤 damage라고 하는 거. 그거는 사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그 weather related events, 그러니까 뭐 홍수라든지, 뭐 이것도 영어로 다시 한번 써봅시다. 뭐 flood라든지,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flood밖에 기억이 안 나지. 뭐 가뭄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산사태도 있을 수 있고, 제가 영어로 다 기억이 안 나네. 그런 것들도 다 영어로 어딘가에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다 그러니까 natural disaster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런 catastrophe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런 자연재해라고 하는 것들도 전부 다 여기다 이 데미지에다 포함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Business Disruption and System Failure. 이건 좀 IT와 관련된 거죠. 그래서 example도 보니까 IT problems, 그 다음에 Service Interruptions. 그런 것들, 뭐 IT나 아니면 어떤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전기가 끊어진다, 정전이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카카오 사태 같은 경우, 뭐 카카오가 서비스가 갑자기 중단된다든지 뭐 이런 얘기들, 그런 것들 다 여기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도 다 로우로 들어가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EDPM이라고 하는 Execution, Delivery and Process Management 이렇게 나와 있는 EDPM은 조금 중요해요. 자, CPBP와 EDPM은 좀 중요한 캐테고리입니다. 자, Clerical Errors, 그러니까 이제 실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클럭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좀 낮은, 그러니까 뭐 데이터 엔트리하고 좀 낮은 사람들이 어떤 실수하는 거, 그다음에 insufficient documentation, 우리가 다큐멘트를 철저하게 만들어놔야 되는데 뭔가 빠지고 하나가 누락되고 뭐 계약서 하나가 빠졌다든지 뭐 이런 것들입니다. 발생하는 게 굉장히 high frequency예요. 굉장히 자주 발생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high loss severity예요. 그러니까 이 로스하는 강도, 우리가 손실의 강도도 굉장히 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CPBP만큼 큰 건 아니에요. 왜냐면 CPBP는 very high였고, 그 다음에 이건 그냥 high인데, 이건 high로서는 두 번째 정도, second highest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고, 그 다음에 type of risk within the ORM framework이라고 나와 있는 거. 우리가 이제 operational risk framework 안에 있는 좀 다른 리스크는 뭐가 있냐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보니까 첫 번째는 it includes strategic risk and reputational risk. 이것도 네모 쳐놓으세요. 자, 첫 번째는 가장 큰 거는 legal risk입니다. legal risk는 여기 설명 나와 있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이제 법률, 그러니까
이게 소송이 들어온다든지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고 여기서 나오는 거 줄칩시다. Most of the legal risk originated from EPWS 타입 3죠. 이든지 아니면 EDPM 타입 7. 자, 이런 거에서 초래한다. 이런 거에서 이제 발생한다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the compliance risk is more specific than legal risk. 자, compliance risk라는 게 있고 legal risk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legal은 그냥 우리가 법이라고 이제 한정 지었고 하면 되는데, compliance는 좀 더 광범위한 겁니다. compliance는 이제 준법이라는 걸 얘기하는 건데, 그 내부대에서의 어떤 regulation 이런 것도 다 포함을 해요. 그래서 요것들을 더 얘기를 더 많이, 그러니까 more specific 한 거죠, 당연히. 예, 그다음에 formal라는 게 이제 compliance risk를 얘기하는 거죠. involve adherence to the appropriate policy and procedures. 그러니까 내부 규정에 대한 것과 내부 규정과 그거에 대한 절차에 대한 것도 이제 다 포함을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compliance가 부족한 거, 우리가 이제 준법이 좀 잘 안 되고 있는 거, 뭐 이런 걸 잘 지키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은 타입 4와 관계가 있다라고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the related monitoring fines have increased substantially over the past 10 years. 자, 이런 거 줄쳐봅시다. 제가 이런 걸 좀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최근에 10년 동안의 트렌드를 따지고 논다고 하면은 이 monetary fine, 그러니까 어떤 벌금이 계속적으로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트렌드가 최근까지 있었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현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서 지금 현재까지의 어떤 기간 동안의 역사적인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시험에 내기도 좋고, 그 다음에 이런 건 계속 앞으로도 이런 벌금에 대한 형이 계속 더 커질 거다라는 거를 암시하는 거기도 해요. 그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알아놓으셔야 되고, 그래서 as a result, many firms have established internal compliance department.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준법감시부라는 거, 그러니까 compliance 부서라는 게 없었었어요, 내부에서. 근데 이게 점점 더 이렇게 파인이 많아지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벌금 이런 게 커지면서 인터널 컴플라이언스 디파트먼트를 세워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만 직접적으로 다루는 준법 감시부라고 하는 거를 만들었다. 그렇게 만들게 됐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reputational risk는 사실은 좀 추상적이긴 해요. 그래서 이게 more indirect and subjective라고 나와 있는 거에 indirect에다가 동그라미 쳐주고 subjective에다가 동그라미 쳐주고, 약간 특징이 reputational 특징이 약간 딱 손에 잡히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reputational 리스크가 얼마 손해야, 이 reputational 리스크가 얼마큼 망가졌어, 그거를 뭐 100만 불이요, 뭐 아니면 20억이요,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리걸 리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소송이 들어오면 소송 금액이라는 게 들어오고 얼마짜리 소송이다 이런 게 나오는데, 이 reputational 리스크 같은 경우는 진짜로 약간 indirect 하죠, 그죠? 그리고 subjective 하고 그렇습니다. 그 두 번째 문장에서 보시면 at the same time, reputational risk can be viewed as a direct risk in the certain instance.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건 우리가 위에서 indirect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subjective로 나와 있는데 direct하다고 direct한 리스크일 수도 있는데, 어떤 경우냐면은 어떤 제품의 특수성이라든지, 그러니까 product specialization이라든지, 그 다음에 operating in specific geographical regions 이렇게 나오고, 지역의 특수성에 그런 거에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거는 indirect하게 하지 않고 direct라고 본다. 그러니까 그런 평판 리스크도, 그러니까 이게 어떤 지역의 특수성이나 아니면 이제 프로덕트의 어떤 특수성에 관련이 되어 있으면은 우리가 다이렉트한 거라고 볼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strategic risk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전략 리스크인데, 전략은 리스크는 두 가지 컴포넌트로 나눌 수 있대요. 하나는 뭐에서 발생하는 거냐 하면은 incorrect or poor strategic decision. 줄쳐놓으세요.
그러니까 잘못된 의사결정, 그러니까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잘못하든지 아니면 전략적인 의사결정이 굉장히 부실하든지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So it could also, alternatively, it could refer to losses from occurring because of inadequate implementation of the good strategy. 스트래티지 자체는 좋았는데 전략 자체는 좋았는데 이걸 implementation 하는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부적절함이 있었었다. 이런 것들도 줄쳐 놓으십시오. 자, 그렇고 그 다음에 therefore, strategic risk is an important subset of operational risk, especially because, 그러니까 especially because 이런 거는 중요하게 나올 수 있는 단어예요. 특별히 왜냐하면이잖아요. Strategic performance is greatly impacted by personal skills and experience. 그러니까 이 직원들, 여기 지금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스킬이나 기술이나 어떤 이거에 영향을 많이 받고, 그리고 그 reliability of information used by personnel.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담당하는 사람들이 이 정보를 얼만큼의 이 정보에 대한 가치가, 그러니까 정보에 대한 어떤 믿을 만한 정보인가, 그러니까 이 정보의 어떤 이 질 자체가 굉장히 reliable 하냐 안 하냐, 그거에 대해서도 문제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firm의 governance process에 대한 어떤 강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strategic risk라는 것 자체는 이런 세 가지, 1번, 2번, 3번. 자, 1번은 personal skill and experience고, 두 번째는 reliability of information used by personnel이고, 그다음 3번은 the strengths of the firm's governance process.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우리가 뭐 시험 준비할 때 항상 그렇다시피 우리가 1, 2, 3 또는 1, 2, 3, 4 이렇게 나오면은 사지선다 내기가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거는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고 조금 연결해서 하니까 좀 길어지긴 했는데 우리가 쭉 여기까지 한번 쭉 봅시다. 이게 좀 중요한 내용이 많아요. 자, 오퍼레이셔널 리스크에 대해서 나와 있는 그 characteristics는 한번 봅시다. 자, 5가지의 캐릭터가 있어요. 5가지의 오퍼레이션 리스크에 대한 성격이 있는데, 자, 1번은 heterogeneous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질적이 아니고 이제 이질적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idiosyncratic이다. 그러니까 idiosyncratic은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 다음에 3번에는 이제 heavytail이다. 그 다음에 4번은 interconnected다. 아까 인터커넥트 앞에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여러 가지 걸쳐 있다는 거. 5번째는 다이내믹이다. 요거 1, 2, 3, 4, 5의 오퍼레이션 리스크의 어떤 특징, attribute, 뭐 characteristics 이렇게 5가지는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퍼레이션 리스크를 매니지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가 5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heterogeneous라는 거는 뭐냐? 여기 보니까 자, 두 번째 문장을 한번 보시죠. 자, operation risk arise differently, have different implication, and have different loss distribution. 자, 여기 나오는 것처럼 operational risk에서 나오는 발생하는 그런 사건들이 좀 이질적인 게 많아요. 뭐, 하나는 크레딧 카드에서 발생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뭐 지진으로 해가지고 우리 시스템이 망가지는 경우도 있고, 오늘 지진 났는데 무한지방에서 그러니까 지진으로 해서 시스템이 망가지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 지진으로 해서 망가지는 거와 크레딧 카드가 문제가 돼서 이런 사기 뭔가 있다는 그런 거랑은 이게 이 동질적이지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오퍼레이션 리스크는 이렇게 다 너무 다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 매니저하기가, 왜냐면 이게 한 매뉴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매뉴얼 자체가 굉장히 많아야 되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걸 관리하는 게 다 달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therefore 마지막에 heterogeneous nature means that much diligence and thought is necessary. 그러니까 우리가 더 부지런하게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더, 그러니까 thoughtful하게 봐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더 사력 있게, 이제 더 이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두 번째는 idiosyncratic. 자, 이거 idiosyncratic 뭐냐면 very diffuse in nature. diffuse in nature에다가 줄쳐놓읍시다. 이게 분산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unlike other financial risk, it cannot be centralized. 그러니까 decentralized라고 하는 거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centralized라고 하는 거와 그러니까 중앙 집중이 아니라는 거죠. decentralized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자체가 약간 그러니까 이질적이라는 거 사실 비슷한 얘기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idiosyncratic 얘기가 나오면은 보통 우리가 뭐 파이낸스에서 뭐 캐펜 같은 거 얘기할 때 그 펌 리스크가 있고 뭐 마켓 리스크가 있다고 하면 펌 와이드 리스크가 idiosyncratic 리스크다. 보통 그런 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떠한 이게 유니크하다는 거예요. 유니크. 뭐에 좀 특정돼 있고 뭐에 특수한 상황에 적합한 그런 거라는 거기 때문에 이게 다양성과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와 지금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번 패러그래프 보시면 although significant efforts may be made to avoid 1번, 2번은 neutralize, 2번, 그다음에 transfer 리스크를 이제 우리가 피하든지 아니면 중화시키든지 아니면 transfer든 다른 데로 옮기든지 이렇게 하는 세 가지의 방법으로 우리가 하는데 idiosyncratic operational risk가 idiosyncratic nature 때문에 그래서 there will always be 그러니까 always는 또 이렇게 강한 부사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some residual amount of risk remaining 그렇게 처리를 해도 우리가 어떠한 이렇게 residual이라고 하는 거는 좀 뭐가 이렇게 떨어져 나와서 이렇게 나머지 그러니까 약간의 그 리스크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리스크가 깔끔하게 딱 처리되는 게 아니라 리스크를 해지하고 리스크를 트랜스퍼하고 리스크를 어보이드하고 리스크를 뉴트럴라이즈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해도 그 리스크가 다 처리가 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직도 리스크 고유의 어떤 유니크한 리스크가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게 이거가 리스크 매니지먼트 하는데 참 어려움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헤비테일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자, 이거 읽어봅시다. Operational risk tend to result in many minor losses. 그러니까 이게 many라고 하는 거는 frequency에 대한 얘기고 minor losses하고는 금액이 작다는 거예요. 근데 but with few major losses. 그러니까 이거는 크고 적지만 frequency는 적지만 그 다음에 금액은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severity는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게 많은 게 사실 operational risk의 특징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확률 분포 차이를 만약에 그린다고 하면은 significant asymmetry.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symmetric이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정규 분포가 symmetric한 거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되는 게 symmetric한 건데 대부분의 것들은 여기가 높고 여기가 이런 식의 이게 우리가 이런 거를 skew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skewed. 근데 뭐에 skew 됐냐면은 우리가 이걸 보통 네게티브 스큐 됐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아니면은 그냥 뭐 레프트 테일드라는 얘기를 많이 또 하는데
여기는 이제 헤비 테일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요거는 굉장히 thin하죠, thin. 여긴 얇아졌잖아요, 그죠? 여기는 이제 두껍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여기가 heavy인 거예요. 또는 fat. 우리가 fat tail 하는 거 쓰는 거. 그게 이쪽에 있고, 이렇게 있는 거가 우리 이 loss distribution에 있어서의 특징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operational risk의 특징이 주로 fat tail이고 heavy tail이고 negative skew 돼 있다. 그 다음에 약간 left에 약간 skew 돼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skew라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정규 분포가 이제 딱 정확하게 이렇게 쭉 이렇게 평행하게 이렇게 딱 돼 있다고 하면은 skew 돼 있다는 거는 이게 이 아웃라이어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뾰족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이렇게 펼쳐진 거죠. 그래서 아웃라이어가 크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걸 이제 fat-tail이라고 얘기하고, 여기는 보니까 그 excess kurtosis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다 똑같은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떤 확률 분포에서 있어서 분포에 있어 loss distribution에 있어서의 어떤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하나, 이건 통계적으로 여기 설명은 나와 있지는 않은데, 통계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 씁시다. 잠깐 여기는 여기서 다시 쓸게요. 우리가 헤비 테일이다. 또는 fat tail이다 라고 하는 거는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아웃라이어가 큰 거. 우리가 여기서 색깔을 다른 거 씁시다. 우리가 이 네게티브 스큐 되는 경우는 민과 메디안이라는 거, 중간값과 우리가 평균이라는 걸 놓고 봤을 때 메디안이 좀 이쪽에 있어요. 메디안이 항상 커. 우리가 그게 네게티브 스큐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민보다는 메디안이 중간값이 더 큰 방향, 오른쪽으로 가 있다. 라고 하는 게 네게티브 스큐. 왜냐면 이게 약간 봐도 이게 민은 항상 이렇게 이쪽 이 근처에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중앙값을 따지면 중앙값은 이쯤이 중앙이 되는 거죠. 그죠? 항상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중앙값이 약간 이쪽으로 올 수밖에 없고, 민이라는 거는 분포 자체를 어떻게 보면 이 면적으로 따져서 놓는다고 하면은 우리가 더 밑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네거티브 스큐다 아니면 이거를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요 시험에 딱 이게 통계가 뭐 시험이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요건 상식적으로, 이런 것들도 같이 알아놓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interconnected 라고 나와 있는 거. 요것도 하나 기억해 두시죠. 마지막 문장에 보니까 the measurement is complicated. 그러니까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이거 측정하기가. 왜 어렵냐면 무슨 사실 때문에 그러냐면 there is often not much precedent. 그러니까 precedent라는 거는 과거에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았었고, 그러니까 희귀하게 발생했지만 그게 발생은 했었고 infrequent한 거죠. 근데 nor is there certainty of recurrence in the future. 과거에도 발생한 빈도가 적기도 하지만 미래에 그거와 똑같은 이벤트가 날 거라는 확률도 사실은 확실하지 않다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게 오퍼레이셔널 리스크를 매니지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렇고요. Interconnected는 some operational risk have some
correlation to each other. 네모 쳐놓읍시다. some correlation to each other. 자, 그리고 거기 밑에 줄 보시면 such risk events are called boundary events. boundary events 네모 쳐놓으세요. because they begin as one type of risk but end up affecting another type of risk. 아까 얘기한 거 있었죠? 제가 그러니까 이게 카테고리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까지가 이렇게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우리 이벤트 카테고리 할 때 무슨 표현에서 some risk events may fall under more than one category 하면서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interconnected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가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boundary events라고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이런 이쪽과 이쪽의 끝선에 경계선에 있는 그런 이벤트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dynamic. 자, 다이내믹은 뭐에 다이내믹이냐? Operation risk are by nature evolving with change in business practice. Changes in business practice 줄쳐놓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비즈니스 프랙티스가 바뀜에 따라서 리스크도 바뀌는 거예요. 그죠? 그거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in addition, the move from manual to electronic banking. 그러니까 요즘 이제 우리가 모바일 뱅킹 이런 거 많아졌죠? 그런 거면서 우리가 오퍼레이션 리스크, 로스가 상대적으로 커지는 거죠. 뭐 때문에? 뭐 사이버 프로드 같은 거. 사이버 프로드라는 건 이제 이 사이버 사기죠. 사이버 사기. 자, 여기 네모 쳐놓으십시오. 사이버 사기도.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Dynamic nature of operation risk make them difficult to model and quantify in advance. 거기다 줄 쳐놓으세요. 자, 모델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quantify 하기도 어렵다. 미리 quantify 하기도 어렵다. As a result, in this context, risk managers have to take more reactive rather than proactive approach to managing operational risk. 자, more reactive에다 네모 쳐놓으시고 그 다음에 proactive에다 네모 쳐놓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거는 좀 어려운 거예요. 오퍼레이션 리스크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후행적으로 그래서 나중에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후행적으로 대응하는 게 더 필요하다는 게 바로 다이내믹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퍼레이션 리스크가 특징이 5가지가 있는데 이 5가지 특징 중에서 뭐뭐 있다라는 거 머릿속에 다 아셔야 되고 그 중에서 아까 지금 얘기했던 다이내믹 그런 것들이 지금 이게 그런 것 때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제적으로 하는 대응이 쉽지 않은 거가 뭐의 이유가 돼서 그러냐? 그러면 다이내믹인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연결해가지고 이거는 아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1시간 반 지나가지고 조금 쉬었다가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